안녕하세요. 닥터 송현석입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치대를 졸업해서 지금 밴쿠버 쪽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는 치주염, 영어로는 페리오돈타이티스입니다. 치주염은 우리나라 말로 풍치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통풍과 비슷하게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픈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풍치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라는 곳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치주염은 잇몸과 턱뼈의 일부분인 치조골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치주 질환입니다. 이게 한간에는 잇몸 질환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잇몸과 뼈가 동시에 녹을 때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잇몸에만 질환이 생길 경우 치은염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진지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치가 아니라 풍치입니다. 충치와 풍치는 엄연히 다른 질병이고요. 구강 내 질병 중 제일 흔한 게 충치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게 풍치가 됩니다. 자, 치주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역사를 한번 보면은 혹시 333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80년대 말 90년도 초쯤에 퍼지기 시작한 이제 양치 습관인데 식후 3분 안에 하루에 3번 3분 동안 양치하기를 해서 333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장되기 시작한 이유는 90년대까지는 충치로, 즉 이빨이 썩어서 이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충치 예방에는 양치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333 운동도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양치를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충치가 많이 예방이 되었고 그 덕분에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했더니 새로운 질병이 하나 나타나고 그게 바로 치주염입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90년대까지만 해도 치주염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충치가 가장 큰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충치 예방을 다 해서 치아로 오래 보존하니까 생겨난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가 늦어진 것도 있죠. 실제로 북미 같은 경우는 구강관리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북미에서도 약 80년대부터 치주염 관리를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치주염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치아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별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관, 즉 잇몸과 뼈 밖으로 나와 있는 치아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근, 뼈 속 안에 들어있는 치아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뼈 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잇몸이 치아를 가리고 있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은 신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잇몸의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치조골, 즉 뼈입니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이 정도고요. 그 옆에는 영어로도 표기해놨지만 편의상 오늘은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주염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치도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충치도 이름을 참 잘 지은 질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충치란 게 결국 세균, 즉 벌레가 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병이니까요. 충치 같은 경우는 치관에 세균이 침입을 하면서 그 세균이 치아를 녹이고 치아에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침투가 깊어지면은 신경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치료란 거는 신경에 침입한 세균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충치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세균들이 이제 치아를 갉아먹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은 신경이 안에 침투를 하기 시작해서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란 거는 염증이 있는 신경을 이렇게 다 제거해내고요. 이렇게 그리고 드러낸 신경에 다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필링으로 메꾸는 방식의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치주염, 풍치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치아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치경부를 보여드렸는데 치경부란 뼈가 아닌 잇몸만 치아를 가리고 있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뼈 같은 경우는 치아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에 비해서 잇몸은 구조적으로 치아에 딱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치경부에 살짝 포켓이 생깁니다. 그 포켓의 세균이 플라그라는 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그가 석회화하면서 치석이 되는데요. 그 치석이 치아에 정착을 하면서 치석 주위에 있는 잇몸과 뼈, 즉 치주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치주염이고요. 석회화되지 않은 플러그도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잇몸이 붓고 양치질할 때 피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만 염증이 났을 때는 치은염이 되고 이것이 잇몸 질환입니다. 자, 그럼 치주염은 석회화한 플라그 치석이 잇몸과 치조골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며 그 염증 때문에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도 같이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점점 더 뼈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치근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치근은 치아의 시린 부분인데요. 이래서 이가 시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조골이 결국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 지지가 무너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이 낯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치조골은 녹았는데 잇몸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잇몸은 치아에 달라붙질 않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었던 홈, 즉 포켓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치석은 더 잘 끼기 시작하고 양치질이나 치실이나 그런 걸로 더 이상 닦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림을 다시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건강한 치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치조골이 계속 튼튼하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잇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조골과 이빨은 잘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지만 잇몸과 치아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포켓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켓에 이렇게 치석이나 플라그가 생기면서 옆에 있는 잇몸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또 치조골의 염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치조골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여기 치근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치근은 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치조골과 잇몸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켓이 더 깊어져 버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더 깊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치조골과 잇몸이 동시에 염증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이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이거는 건강한 치아예요. 보시면은 여기 치조골이 이렇게 치근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 잇몸이 살짝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조골이 이렇게 치근 위까지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잇몸이 살짝 있죠. 그리고 여기가 치관, 그리고 이게 신경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치주염이 진행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조골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히 내려가 있죠. 그리고 아마 잇몸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포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근이 노출이 돼 있죠. 이쪽 치아는 더 심하게 양쪽 다 그렇게 치조골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더 진행된 치주염 SLA를 보면요. 이렇게 아예 뼈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딱 요만큼만 뼈에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아들도 이렇게 뼈가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건강한 치아에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죠. 뼈가 이렇게 치근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정말 척 봐도 이 이빨은 튼튼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도 확실히 이런 이빨을 만약에 발치를 해야 된다 할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압력과 힘이 들어가요. 그만큼 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자, 충치는 지식이 많이 알려져 있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풍치도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웃기게도 진행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충치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빠르고 그와 함께 통증도 같이 동반해요. 그러면은 통증이 있기 시작하면은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충치를 덜어내고 또 필요하면 신경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는데 풍치 같은 경우는 진행이 느리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주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결국 치주염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 그때 치과를 방문하게 돼요. 이가 많이 흔들릴 시에는 정말 발치밖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진행이 느린 만큼 풍치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노년층인데요. 사실 치아가 맹출될 때부터 치주염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충치는 이빨을 빨리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빨을 보존할 수 있다면 치주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이 돼서 흔들릴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흔들릴 때는 이미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로 치아를 잃지 않고 길게 보존하다 보니까 발견된 질병이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벌써 몇십 년이 흐르긴 했지만요. 또 그래서 그에 따른 권장사항도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충치는 잘 알아도 치주염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서운 질병인 거에 비해서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첫째는 치실, 둘째는 스케일링과 클리닝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치주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 됩니다. 대신에 치실 같은 경우는 지금 퍼져 있는 치실 방법보다 사실 좀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은 치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경부에 있는 포켓에 플라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이빨 사이에 이 치경부, 이 포켓에 치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플라그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치실을 하실 때. 보통은 그냥 여기서 똑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똑 내려가서 치경부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해 주시는 게 치실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치과에서 받으실 수 있는 클리닝과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런 기구를 갖고서 치경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생긴 플라그나 치석을 이렇게 제거해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이빨도 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치아 같은 경우는 경도가 거의 다이아몬드와 맞먹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절대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받으실 때 물로 하시는 것도 있으셨는데 그거는 얼트라소닉 캐비트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초음파로 약간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 미세 진동으로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그막의 형성이나 석회화는 치아가 맹출될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1년에 1회 또는 2회 클리닝이나 스케일링을 추천해요. 그렇게 치경부에 있는 포켓에 생기는 플라그나 석회를 1년에 한두 번씩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거죠. 이게 잠깐만 관리를 안 해도 치주염이 생기고 또 뼈가 녹으면서 그 치경부에 있는 포켓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깊어지면은 또 그만큼 스케일링과 클리닝이 힘들어지면서 더 자주 관리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결국 포켓이 깊어지면서 플라크나 석회는 더 쉽게 끼고 제거하는 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포켓이 너무 깊어지면은 아예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잇몸을 째고
그리고 치경부에 있는 치석을 다 제거해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신 분들은 1년에 3회에서 4회까지도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추천드립니다. 옛날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였고요.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음식도 잘 씹고 음식을 잘 씹어야지 소화기관에 무리가 안 가고요. 건강한 소화기관이 결국 건강한 몸과 직결이 됩니다. 충치 예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충치를 예방했더니 나타난 치주염. 치주염은 서서히 진행되고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이니까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한 치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치과 상식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이빨이 약해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이빨을 꽉 깨무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몸이 약간 긴장을 하면서 약간 이럴 때 이빨을 꽉 깨무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턱 근육과 이빨 그리고 잇몸과 턱뼈, 치주 모든 곳에 압력이 많이 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일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나마 자기가 좀 피곤해지니까 이제 그만할 수라도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낮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대로 잠에 들면은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갖고 자는 도중에 이빨을 꽉 깨물거나 아니면은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주위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잘 때 이빨을 간다고 들었던지 아니면은 친구가 이빨을 간다든지. 이것도 역시 이빨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고 또 이빨이 갈리고 잇몸, 턱뼈, 합쳐서 치주, 그리고 턱 근육, 턱 관절에 아주 안 좋은 버릇이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는 잇몸이 후퇴하거나 치근이 이런 식으로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주염이 원래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이빨이 급속히 흔들릴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이빨이 작아졌거나 뭔가 이빨이 갈린 것 같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턱뼈가 좀 뻐근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치과 가서 한번 상담받는 거를 추천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치과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세대들이 특히 이빨을 더 갈거나 아니면은 이빨을 꽉 깨무는 버릇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어도 방치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주위에 관찰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앞니 4개가 일자로 갈려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 때 이빨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이빨이 깨져서 오시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말씀드렸듯이 낮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가 이를 꽉 깨물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좀 뻐근하진 않는지 이빨이 좀 갈린 것 같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고 걱정되시는 분은 말씀드렸듯이 한번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현 시대에서는 스트레스를 되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빨 가는 거나 이빨 꽉 깨무는 버릇을 치아계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고 싶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치아 건강 챙기세요. 미용치과의 끝판왕 라미네이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연예인들이 한다는 거? 미백 효과? 아니면 교정 효과? 모든 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라미네이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크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가짜 손톱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해요. 순수 100% 미용 목적이고 그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는 치아를 전체적으로 축소시키고 그 위에 만들어진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의 깨짐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라미네이트는 앞면 반만 사용해 갖고 치아 위에 붙이면서 미용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교정 효과라고 하면요, 뭐 삐뚤어진 앞니가 있었으면 그 위에 덮어버리니까 뭐 교정 아닌 교정이 되는 거죠. 삐뚤어진 이빨 위에 가면을 씌운다고 할까요? 근데 이것도 크라운처럼 라미네이트를 앞에 붙이기 위해서 앞니 앞면을 갈아야 돼요. 이빨을 안 갈고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아까 말했듯이 앞니 하나가 뒤로 젖혀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안 갈고 그냥 위에다 붙여도 되는데
웬만하면 갈아야 되는 게 이미 이빨에 두께가 있는데 그 위에 더 두꺼워지면 문제가 되니까 앞니를 살짝 갈고 그 위에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술이 되고요. 또 좋은 라미네이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빨을 최소한으로 가는 거고 둘째는 치아와 라미네이트의 경계 부분이 잘 숨겨져 있어야 되고 셋째는 경계 부분이 매끈해야 됩니다. 이걸로 치과의사의 실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빨이 많이 갈수록 이가 시려지고요. 경계 부분을 숨기지 않으면 티가 나기 시작하고요. 경계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면 그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서 치석이나 플라크가 쌓이면서 잇몸에 염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잇몸이 상하게 되면은 라미네이트한 이빨은 하얀데 그 위는 빨갛거나 거뭇거뭇하게 돼갖고 티가 나기 시작해요. 아마 주위에서 이런 분들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잇몸과 치주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상하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용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손상된 잇몸과 치주는 10년에 약 1mm씩 후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 후퇴하면서 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티 나는 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새로 한 라미네이트는 1mm가 더 커진 라미네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용 목적 외에는 이빨에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미용의 중요성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치아란 게 말을 하면서 계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색이 됐다든지 아니면 약간 삐뚤다든지 이러면은 눈에 확 티가 나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진에 보면은 앞니 하나를 빼놓고 팔을 세 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발견하는 거는 앞니 하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라미네이트의 조건이 있고요. 또 치과 의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 고려를 해보시고 여러 치과를 다녀보시고 믿음이 가시는 곳에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현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 주신 그 영상들 되게 잘 봤는데요. 어, 일단 자기소개부터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밴쿠버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송현석이고요. 대학교는 University of Saskatchewan을 졸업했고, 학부는, 그리고 치대는 웨스턴 온타리오를 졸업을 해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캘거리에서 원래 예. 계셨다가 지금 밴쿠버로 가신 지 얼마 안 된 거로 저희가 예.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헬스페어 할 때 예. 오셔가지고 아이들 네, 플로라이드 다 해주시고 예. 하셨었는데, 이런 인재가 밴쿠버를 가셔가지고 아주 아, 아쉬운. 아이고, 예. 네, 그래서 밴쿠버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사하고 그러는데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다 예. 말고 지금 급하게 오시느라 예.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아,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치주염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요즘 워터 플러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손으로 하는 치실 그거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아이들이 써도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워터플러스는 아직도 막 찬반이 되게 많은데 치과가 원래 약간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 게 치과에서는 신기술이 나오면은 그거를 일단 처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치과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일단 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연구 자료를 들이밀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소용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 워러핏 같은 거는 치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찬반이 엇갈릴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은 저는 일단은 제일 가장 믿는 건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낫다예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환자를 봐왔는데 이제 치실을 하시는 분은 계속 하셔요. 하지만 치실을 안 하시는 분은 평생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워러픽을 추천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저는 되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실은 죽어도 안 하지만 워러픽은 왜냐면 훨씬 더 그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물로 이제 쫙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둘째는 그 이제 워러핏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만약에 그 치주염 관리를 잘 안 하셨던 분이 다짜고짜 워러핏만 하면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여 갖고 뭐 클리닝도 1년에 한두 번씩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받으시는 분이 워러픽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치실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왜 치석 같은 게 많이 껴 있으신 상태면은 워러픽을 아무리 해도 그렇게 큰 소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치실보다 더 낫냐 아니면 비슷하냐 아니면 더 나쁘냐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워러핏 되게 추천해요. 일단 잇몸 안에 이제 낀 뭐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치실보다 잘 빠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그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해도 되냐? 네, 애들도 해도 되는데 워러픽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파워 세팅이 있어요. 얼마나 물을 세게 쏘냐.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나니까 훨씬 더 적게 약하게 해놓고 성인분들은 뭐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치실을 하고 예, 그러니까 워터플러스를 하는데 예, 워터플러스만 하기에는 다 모자랄 것 같아서 또 치실을 또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예 이렇게 아, 시원한 답변 아, 감사드립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치실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을 추천해요. 그 이상으로는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양치도 마찬가지인 게 하루에 100번을 한다 그래도 제대로 안 하면은 한 번 하는 것만큼 못 하고요. 그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그게 약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하루에 한 번이거든요. 그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그냥 밑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약간 좀 거기를 좀 클린해 주시고 식영부 주위를 클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루에 한 번이면 괜찮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전동 칫솔하고 일반 칫솔 사용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냐고 여쭤보시네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거부 얘기인데 전동 칫솔이 훨씬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성립되길래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경험도 그렇고 환자한테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동 칫솔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예. 훨씬 더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칫솔은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앞뒤로 하시는 게 되게 안 좋은 양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세게 하셔요. 그래 갖고 잇몸과 이빨이 많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그 아예 방법이 바뀌고 전동 칫솔로 그렇게 세게 하면 아파서 그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전동 칫솔을 훨씬 더 추천을 해요. 아 네. 예. 전동 칫솔이 항상 보면은 그 칫솔보다 예. 이 가는 시기가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기분상. 그래 예. 가지고 '제대로 되는 건가? 이거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예. 그런 어. 조금 아리까리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전동 칫솔에 대한 좀 그게 더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 칫솔로 예. 열심히 해 주는 게 좀 예.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예. 아니 전동 칫솔 일반 칫솔을 너무 빨리 쓴다.
그럼 오히려 너무 세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그 다니시는 치과가 있으시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게 잇몸이나 이빨이 약간 달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닳고 있나 약간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그러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그 잇몸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예. 이게 너무 세게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세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지가 않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취침 전에 양치 후에 예. 독주, 위스키를 마시면 다시 양치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해 아, 주셨어요. 아, 네. 취침 후에 위스키를 마시면 양치를 해야 되냐? 그거는 양치까지는 필요 없고요. 물로 한 번만 헹구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예. 네. 그다음 질문은요. "매일 가글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글은 그 가글도 지금 약간 찬반이 있기는 한데요. 가글의 가장 큰 효과는 사실 입냄새, 구취 제거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글을 해 갖고 입을 좀 약간 상쾌하게 하시는 거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까지도 할 필요가 있냐는 아니에요. 그거는 양치를 잘하면은 충치 예방은 돼요. 하지만 약간 좀 입이 더 상쾌했으면 좋겠다. 약간 입에서 좀 텁텁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에 몇 번을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아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통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일 때 스케일링과 발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잇몸 시림과 약하게 흔들리는 이로 발치가 올 때까지 관리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이빨이 시리신 거는요. 시린 부분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왜 시릴 때 쓰는 치약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거를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거를 치과에서 처방을 해 주기도 해요. 그래 갖고 그거를 바르는 게 있는데 치과에서 그거를 영어로는 desensitization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시림 없애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빨이 조금 풍치가 진행이 돼서 이빨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면은 정말 그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치과에서 예. 잇몸 시릴 때 하는 무슨 치료도 있지 않나요? 그게 잇몸 그게 뭐가 있냐면요. 진지벌 그래프트라 그래 갖고 잇몸 이식 수술이라고 있어요. 잇몸 이식 수술. 근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 시린 것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일단 치과에서 보면은 어떤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치과에서 보면은 아이디얼, 이상적인 게 있고 practical, 현실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적으로 치면은 잇몸 이식 수술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겨우 이빨 시린 거 만약에 뭐 그런 센서다인 같은 시린용 치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잇몸을 이식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한가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비싸요. 예. 그거 한 번 하면 1,000불 정도 됩니다. 예. 그래 갖고 과연 치약으로 시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1,000불까지 써서 잇몸을 이식을 하냐?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상적으로 치면은 이상적인 치료를 보면은 물론 1,000불 써서 잇몸을 이식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네. 천불이 그거 잇몸 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잇몸이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보통 4개로 나누는데 네네.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로 나누는데 한 섹션에 네. 거의 한 1,000불 정도 들 거예요, 아 제 기억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근데 질문은요. 네. 근데 대신에 흔들리는 거를 방지해 주진 않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잇몸 치료제라고 파는 영양제를 쓰는 건 예를 들어서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것은 풍치에 도움이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해서 잇몸까지 약이 가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약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잇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진 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캐나다 물이 석회질 때문에 치아에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담석의 원인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렇게 치면 캐나다인들의 질환이 월등하게 많아야 할 텐데 그건 아닌 예. 것 같고 낭설인지요? 아니면 약간의 영향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영향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치석이 석회화 되는데 석회가 같은 석회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그 칼슘이 결국은 물을 마시고 몸에 쌓이고 그게 침으로 다시 나오면서 필요 없는 칼슘이 나오면서 그게 치 플라그에 같이 섞이면서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캐나다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연구해 볼 만하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해요. 여기는 3살 때부터 치과를 데리고 와갖고 클리닝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하는 그런 나라니까 구강 관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 역사가 오래된 것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몰랐던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숫자 대 숫자로 하면은 캐나다가 더 많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에 석회가 들어가 있는 물 때문에 그 치주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칼슘을 침으로 이제 분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분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차가 아닐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네. 요즘 화이트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 예. 무슨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거 붙이는 것도 있고 치약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다른 치아에 다른 안 좋은 영향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화이트닝 같은 경우는 한간에 저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charcoal 화이트닝이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누가 물어봐 갖고 체크해 봤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미백 같은 거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화이트닝 이런 거는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붙이는 거는 결국 화이트닝도 거기 안에 있는 화학 물질로 치아에 있는 그러니까 화이트닝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빨이 변색, 착색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착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빨에 미세한 포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포어에 결국은 기름때가 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름때가 변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름이다 보니까 물로는 절대 씻겨낼 수가 없죠. 왜냐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착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화학 약품으로 결국은 그 기름때를 제거해내는 거예요. 화이트닝의 가장 기본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과산화수소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또 환자분들 중에 자백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게 화이트닝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는 거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백 효과가 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말했듯이 이게 미세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침투하냐, 그런 그 화학약품들이. 그리고 둘째는 결국 농도도 되게 중요하게 돼요. 왜냐면은 결국은 뭐 이게 세면 셀수록 더 잘 미백 효과가 날 테니까. 자, 그럼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결국은 집에서 하는 미백 효과는 다 안 되고 결국은 화학약품을 써내야 된다는 가정하에 치약에 들어있는 미백 효과라든지 가글에 들어있는 미백 효과, 그런 그 마우스워시에 들어가 있는 미백 효과에 있는 약품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닝 스트립이 있는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화이트닝 스트립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저희 치과에서 쓰는 거에 한 반 정도 되나 반의 반 되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농도가, 컨센트레이션이. 그러면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착색이 많이 된 사람은 약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치과에서 쓰는 미백 약이 제일 좋은 건데,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드는 건데, 이제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산성이다 보니까 농도가 세면 셀수록 치아를 삭는다기보다는요, 이제 치아도 뭐랄까, 이게 치아에 화학 물질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치아의 구조적인 거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시려지는 건데, 근데 그거는 빠져나가도 다시 채워지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려지는 건데, 이게 이빨을 약하게 만드냐라고 물어보면은 약하게 만들긴 하죠. 하지만 그 약하게 만든 게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는 미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이빨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엄청 시려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커피를 안 마시고 와인 안 마시고 하면 되겠지만 아니, 저는 그게 사실 네. 환자한테 커피 안 마시고 와인 안 마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미백을 하라 그래요. 네.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은. 그냥 커피하고 와인을 뺏는 게 시린 거 참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사랑니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랑니 발치 후 빨리 회복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랑니는 왜 생기냐는 이제 질문이 약간 그게 전제가 조금 다른 게 원래 있었던 이빨인 거예요. 그거는 인류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빨인데 턱이 작아짐으로써 맨 끝에 있는 이빨이 나오지를 못하고 매복이 되기 시작한 거. 그게 사랑니인 거예요. 원래는 유전자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진화를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더 진화한 사람은 아예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랑니는 생기는 거고요. 사랑니를 뺐을 때 빨리 낫는 방법은 최대한 어릴 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6살 때부터 25살 사이에 빼면은 정말 빨리 회복하고 빼기도 쉬워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 뼈가 굳어지면서 턱뼈가 특히 더 많이 굳어지면서 빼기도 힘들어지고, 빼기가 힘들면은 빼기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치유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입냄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거는요. 일단 입냄새가 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무리 해도 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입냄새가 치석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생기면서 그 잇몸에서 입냄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냄새가 충치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이 상했을 때 충치가 많이 썩으면은 정말 이제 뭐랄까요, 이거를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다른 표현할 방법인데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문자 그대로 충치가 썩어서, 이빨이 썩어서 썩은 내가 나는 건데, 그거는 충치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혀에서
그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텅 클리너라고 이제 팔아요. 치약 칫솔 파는 데서 파는데 그거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요. 잇몸이 닳아서 예전보다 이가 더 시린데 예. 잇몸이 계속 닳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양치를 덜 해야 할까요? 잇몸 건강 지키는 법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는 건 추천해요. 저는 칫솔 전부 다 그냥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잇몸이 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그 매년 스케일링과 그 클리닝이 그 필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대로 된 양치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앞뒤로 칫솔을 한다기보다 위아래로 항상 칫솔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닳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내려갈 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뼈는 많이 쓸수록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땅콩이나 호두처럼 단단한 음식과 죽처럼 부드럽고 덜 씹는 음식 중 어느 쪽이 더 치아를 오래 쓰는 데 도움이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 뼈만 보면요. 사실은 뼈만 보면 당연히 땅콩이나 그런 그 좀 약간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게 좋긴 하겠지만 뼈가 강해질 때 그런 음식을 많이 씹으시는 분들은 이빨이 깨져요. 그러니까 치아로 본다면은 더 연한 음식들이 좋은 거예요. 치아에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특별히 그런 거를 가려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좀 딱딱한 건 좀 덜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빨이 많이 깨지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누룽지 씹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빨이 많이 깨지니까 그런 거를 좀 약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막 뼈 걱정해서 딱딱한 거 씹으실 필요는 없는 게 뼈는 충분히 딱딱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딱딱해요, 이미.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아톤실이 뭔가요? 인터넷에 제거법 영상이 올라오던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톤실? 톤실?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톤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톤실이 뭘까요? 톤실? 톤실이 뭐지? 저도 모르겠는데. 톤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톤실에 끼는 그 돌들 얘기하시는 건가 혹시? 네. 이게 톤실이 뭐냐면은 톤실일 거예요 아마 말씀하시는 게. 톤실이 뭐냐면은 그 목젖 뒤에 있는 임파선이 지나가는 길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톤실, 그냥 톤실이라고. 그냥 톤실, 톤실. 그게 이제 결국은 면역력 때문에 구강 내 면역력 때문에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제거하는 그러니까 뭘 제거하시는지 물어보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석회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 제거해도 되고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구취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되게 드물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드물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껴요. 왜냐면 거기도 구멍이 퐁퐁퐁 나 있기 때문에 톤실에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아예 제거하기도 해요. 톤실을. 왜냐면은 면역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다른 데서 면역
그 세포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건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거는 더 이상 치과라기보다는 그 전문의, 구강내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ENT 가셔갖고 그건 스롯 목 전문의로 가셔갖고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거하면 좋은 점이 목 끼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좋기는 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제거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게 어떤 분들은 엄청 커요. 그래갖고 숨까지 쉬기 힘들 정도로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부어오른다든지 이럴 땐 진짜 목이 막힐 정도로 부어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거하는 편이고요. 또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서도 그 잘 때 그게 너무 커서 목을 막아갖고 그 무호흡증에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때. 그래서 그런 애들도 이제 제거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거하는 거는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이게 오셔가지고 질문들 다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예. 예,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저희 캘거리 한인 건강증진협회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야, 뭐 항상 재밌었고요. 예. 이번에 밴쿠버 오느라고 더 도움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예.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당연히 또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으니 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워크샵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세션이 끝난 후에 아래 나와 있는 평가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저희 캘거리 한인 헬스베어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www.ccast.ca에 가시면 여러 건강 정보 및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벤트를 누르시면 전체 설문 참가하시고 경품 응모하러 가기가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전체 평가서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품 추첨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